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공판만 52회, 수사 기록이 3만 쪽에 이르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결심 공판인데 먼저 핵심 쟁점을 우리 강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뇌물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대가성 지원이 있었는지 이것을 두고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대가로 이 금품을 어떤 식으로든 정유라에게 뭐 지원을 하는 식으로라든지 이런 예. 식으로 요구를 했고, 그것을 또 최순실 정유라를 통해서 받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는 3차례 독대에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특검에서는 이제 그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3차 2016년 2월 15일에 말이죠. 예. 그때 장시호가 동계스포츠 그 계획안 이것을 빼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직접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이제 그 직접 전달했다는 건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가고 직접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예. 그리고 3차 그 독대 시기도 오후라는 것에서 오전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예. 하여튼 이와 같이 특검이 처음 좀 주장했던 것 중에서 일부는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이와 같이 해서 좀 흔들리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리고 누구의 이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 것이죠. 예.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연기 없는 스모킹건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주 뭐 적절한 표현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이제 스모킹건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처음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모킹건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이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증인이 또 59명이 나와가지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인 신문 어떤 진술이라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은 서로 이제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삼성의 임원들도 특검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 그 부회장이 과연 직접 여기에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혐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뇌물이고요. 두 번째가 국회에 나가서 뇌물을 준 적 없다, 그 계열사에게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위증이라고 기소가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78억을 독일에 그 최순실 말 그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국외재산 도피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 돈에다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 16억 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횡령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말과 관련해서 최순실한테 준 돈, 그 돈을 은닉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국외재산 도피라든가 횡령 같은 것은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최대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예. 법정형이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고, 뇌물 공여죄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이거 인정이 된다면 뭐 5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법정형은 지금 뭐 얼마든지 그게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참작하거든요. 그래서 구형을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 예상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은 구형 이후에 재판부의 선고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선고는 보통 이제 결심 공판,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을 하는 겁니다. 예. 결심 공판하는 것이 이제 그날 최후 진술을 하고 예. 구형을 하죠. 그 다음에 2, 3주 내에 이제 선고 공판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8월 뭐 21일 정도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 기간이 8월 27일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늦어도 8월 22일 날은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네,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운영했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 댓글 부대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예. 민간인들을 동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민간인에는 예비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고 예. 회사원, 주부, 학생들까지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이 포털 이런 이제 게시판에 글을 달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글이라는 거는 친여적이고 친제 정부적인 당시는 뭐 친여잖아요. 이런 글들을 달게 했다라는 것이고 정부의 좀 비판적인 여론들을 뭐 조작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달게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야당의 비판 이런 부분들을 뭐 종북으로 이렇게 몰아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 30개 팀을 운영했다.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2012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뭐 30억이 들어갔다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2013년도에 재판이 기소가 됐었죠.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달 말이 이제 그 파기 환송심이에요. 원래 2013년도에 1심에서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중에서 선거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2심에서 이제 선거 개입이 인정됐고 대법원 가서 이제 그 2심의 그 재판 결과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심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이번 달 말 얼마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어떤 결과가 미칠지 또 다시 특검이나 검찰이 변론 제기를 신청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관심사인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댓글을 많이 달면은 뭐 성과급으로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달면 또 적게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는? 뭐 적게는 5만 원에서 뭐 많게는 100만 원씩 줬다래요. 그리고 팀장급에는 뭐 그보다 더 많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알바 부대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알파 팀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민간인 댓글 알바 부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민간인들은 사실은 그런 국정원이 그것을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알바한다는 개념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쉽게 그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들은 이걸 뭐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지금 또 결과적으로 여론 조작에 이와 같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이용했다는 거 이런 것도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피라미드 형식이었다고 그 팀장은 또 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국정원인 걸 몰랐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좌천됐다가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외압을 폭로하면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보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응?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응?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지금 보신 저 발언 이후에 좌천을 당했다가 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찰과 국정원 두 간의 인턴 매치로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저 발언이 저기서 말하는 검사님이라는 게 당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윤석열 검사 간 거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른바 이제 그 좌천됐던 거였잖아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제 팀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좌천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다시 중앙지검장 자리로 와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금 수사하게 된 거예요. 여기 총 이제 G사령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한 건 이미 이제 2012년도에
했던 것이 2014년도에 기소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예.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언론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이 SNS가 이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라는 청와대의 어떤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다시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고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수사가 단지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그 청와대의 그 고위 관계자들에게까지 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예. 상황에서는요. 그 조금 전에 그 작심 발언 들었습니다만 검찰 조직 내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지금도 보면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기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검사장이. 그런데 그것은 결국 수사에 밀어줘야 되는데 수사를 예. 오히려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다는 것은 수사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딱 집어서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만큼 원세훈 전 원장 또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포함될지가 관심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잠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전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국정원의 그 여러 가지 그 구조상, 속성상 청와대의 지시 없이 이러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심리전단 같은 심리전단이 워낙 뭐 국정원의 업무이긴 합니다. 그건 대북 심리전단이니까. 예. 근데 지금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2011년도 서울시장 그 재보선거 앞두고 야당 당시 야당이죠. 야당의 그 주요 정치인들을 이제 동향을 감시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한 정치 개입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와대 지시 없이 이루어졌겠는가? 또 하나는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SNS 국정홍보자를 활용하라라는 그런 그 회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그거를 네. 이제 전달받고 SNS를 그러니까 SNS에 대한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을 예. 보고했다. 이건 이제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정원을 일단 뭐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그 관장을 하니까 예.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이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도 일정 부분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인데 예. 역시 핵심 관심은 과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가 됐건 수사가 됐건 뭐 조사가 되겠죠. 조사의 그 선이 확대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인 것 같아요. 현재 예. 이제 근데 야당의 지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는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예. 그 야당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치 공세를 몰고 갈 것 같고 지금 야당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정치적 쟁점으로 논란이 커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강 변호사께서는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지시가 있었는지 뭐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가 이제 또 어떤 쟁점이 될 텐데요. 예. 지금은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인계 받을 수밖에 아까 리터 매치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 검찰의 수사를 해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면 거기까지 수사가 안 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이 국정원 차원에서 된 것인지 뭐 예. 그런 것들은 향후 밝혀야 되겠죠. 예. 정치권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이라고 봐야겠죠. 국정원법 구조 위반에다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바른정당은 국정원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치 보복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그 인식은 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지난 정권이 잘못된 것들을 뭐 파헤치는 게 맞죠. 예. 뭐 어느 때나 있었으니까. 근데 현재 지금 국정원이 지금 이런 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하고 30개 팀이나 되는 운영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누가 봐도 정치 개입인 이런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을 정치 보복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과연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실 지나치게 부풀린다든지 어떤 특정한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래서 예.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구속해서 기소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그것이 물론 나중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해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예. 저도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좀 성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치적 입장에서 야당이니까 뭐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밑도 끝도 없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국정원법 제9조가 저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다시 말하면 정치를 이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정말 그대로 수사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검찰이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검찰이 그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한 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왈가왈부하는 것이 오히려 다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한 발 물러나서 네. 결과를 기다려야 근데 돼요. 그렇죠. 이제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법률적인 차원으로 이제 갈 문제입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실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과연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예. 개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은 이미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여당이 지금 야당입니다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일단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그 일차적인 그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치열한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시, 잠시 후 11시에는 천정배 전 공동대표, 또 오후 3시에는 정동영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회견에서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많이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건데 예. 천정배 전 대표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안철수 예. 전 대표에 대한 그 비판 수위가 정동영 의원이 조금 이제 애둘러서 얘기하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방향은 같다라고 봐야죠. 예. 지금 그래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한 얘기일 거고. 예. 정동영 의원도 지금 강력한 공당으로 가느냐 사당에 머무느냐는 갈림이 서 있다도 역시 안철수 전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 3파전으로 갈 텐데 전당대회가 나중에 이제 저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연합전선을 편다든지 그리고 연대를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호남의 지역구 둔 의원들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친안 세력과 저 지금 나온 주자들, 다른 주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세력의 대결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의 그 세력 구도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연대하고 연합을 했던 건데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런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40석이나 얻어서 제3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일단 호남의 지지가 바탕이 됐던 거였고 당시는 일단 거대 양당 체제에 상당히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중도 성향의 정치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국민의당이 가능했는데 예. 일단 지금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높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상당히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하냐 문제인데 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건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자신이 출마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당이 흡수돼서 아니 민주당이 흡수돼서 국민의당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했던 것 같고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진다고 했는데 예. 그럼 지금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냐 명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명분과 실리 양측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잘못하다가는 명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당을 다시 이제 재건해서 제3당으로서 다당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뭐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고 명분이 역시 별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리가 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전당대회에서 이긴다면 몰라도 만에 하나 이제 전당대회의 이 세력 판도 때문에 안 전 대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명분과 실을 다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늘 오후 2시에 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큰 어떤 뭐 발표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예. 이거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봐야 되겠죠. 어쩌면 이번에 그 당권에 나선다는 것은 당을 이제 그 지금 당권에서 나서서 추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당이 소멸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혁신과 비전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왜 그 당권 대표가 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앞으로 어떻게 혁신시키고 그리고 어떤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지금 천정배 전 대표라든가 또 정동영 전 대표의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한 맞불의 성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국민 설득 이런 어떤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양당 체제를 좀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양당 체제가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체제 아닙니까? 그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좀 양당 체제가 부합하는 제도고 예. 내각제는 뭐 다당 체제가 이제 부합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이 뭐 각국에 따라서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이른바 적대적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그 거대 양당 체제, 이른바 기득권 정당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태에 대한 그 비판은 많이 있어요. 분명한 예. 것은. 그리고 지나치게 특정한 지역에 기반한 양대 정당 체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진정한 다당 체제가 되려면요. 그런 양당으로 대표되지 않는 소외 세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가 대표될 수 있는 게 다당 체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자유한국당 여러 당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분명히 다당 체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다당 체제는 그 중간지대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 같아서 원래 원론적 측면에서의 다당 체제의 장점은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양당체로 대표되지 않는 사회적 균열, 사회적 갈등이 잘 대표될 수 있어야 이게 다당 체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는 면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이것을 꼭 다당 체제다라고 주장해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다당 체제에 많은 지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은 국민의당도 지나치게 정책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게 아니라 분명 스탠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극중주의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우, 극좌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극중, 중도 개혁을 이제 지향한다는 의미의 극중인데 극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건데 예. 중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게 중도. 그렇다면 이게 치우치는 것과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같은 단어의 극중주의라고 얘기해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형용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중도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 보일 수가 있다. 그 주장하는 논리는 상당히 맞는 말이고 지향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 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나온 것이 그동안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모르고 쭉 성공만 해왔는데 정치에서만큼은 성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고집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뭐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지향성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것도 예.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프랑스 이제 마크롱이 이제 중도를 표방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와 좌가 이제 계속해서 좀 갈등을 빚고 여기에 실증을 느끼는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고 어떤 한쪽에 이렇게 집착하는 치우친 이런 어떤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성격도 아마 중도에 가까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도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앞으로 정치 어떤 지향점에서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